반갑습니다. 구급공무원 사회 법과정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 들어갈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헌법 단원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의회, 국회와 관련돼서 입법부의 역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부와 법원에 대한 역할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법부와 비교하면서 물론 비슷하게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 특성상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좀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행정부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정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국가작용은 국가작용인데 어떤 국가작용이냐라고 봤을 때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요. 행자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행정부의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집행 과정에서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국가의 어떤 공익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으로 실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행정부를 구성한 요소가 좀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 가장 수반인 대표적인 이제 그 집단이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이제 국무회의를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출 방식이 이제 국회의원과 다르다는 점.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방자치제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가 뭐 지방의원이라든지 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만 25세 이상이에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은 기본이 만 40세라는 점. 그리고 5년 이상 국내 거주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 기타금이 다르죠. 가장 높죠. 3억. 그리고 이제 특성상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대통령제와 다르게 특성상 5년인데 단임제예요. 다시 말해서 5년 단임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 달리 다른 대통령제 국가와 달리 군사 정권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 정권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독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단점도 있어요. 이런 정부 같은 경우가 3년 4년 정도 넘어갔을 때 이제 임기가 1, 2년밖에 안 남으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임덕 문제가 또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뭐 선거 방식이야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넘어가시는데 쉽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후보가 1인일 경우가 있어요.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요. 득표수를 냈을 때 선거권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나왔다 하더라도 당선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이 다르다는 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의 지위는요. 따로 공무원 문제로 한 문제씩은 잘 나와요. 그리고 모의기 칠 때도 되게 잘 나오고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 지위를 우리가 좀 나눴을 때 가장 먼저는 이제 행정수반으로서 권한, 두 번째는 국가원수로서 권한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행정수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권 분립상의 행정부의 대표예요. 그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행정부 내에서 적용되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럼 어떤 거겠어요? 대표적으로 행정부 안에 있는 부서들의 어떤 지휘 감독에 대한 임명,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겠죠. 그리고 감독 공무원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명하고 파면하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정부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명령,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행정부 내에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어떤 법률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집행권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틀리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국군 통수권. 이걸 딱 봤을 때 이거는 국군이 아무래도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니까 국가 원수로서 봐야 되지 않아요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니죠. 여기서는요. 국군 통수권 같은 경우는 행정수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아무래도 이제 국군 통수권 이 권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군 전체를 통괄하는 게 대통령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로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 원수로서 권한이에요. 자, 국가 원수로서 권한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가 봤을 때 대외적으로의 대표의 역할이죠. 대표. 자, 그래서 크게 네 가지예요. 대외적으로는 국가 대표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국가나 헌법을 수호하는 것, 그리고 국정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헌법기관 구성하는 역할, 네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대외적 국가 대표권이에요. 대표적인 게 조약을 체결하든지 비준하지 이런 내용 나올 거고요. 그리고 외교사제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신임이나 접수나 파견하는 역할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쟁 시에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날 때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외적 국가 대표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로서의 어떤 국가 헌법 수호권도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요.
긴급 명령이라든지 긴급 재정 및 경제 처분에 관련된 명령권이에요. 자, 그런데 국가헌법수호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라든지 그렇죠. 국회 어떤 그 견제가 가능한 부분. 다시 말해서 국가헌법수호권 내에 긴급 명령권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승인을 해야 법률적 효과가 있다는 점. 마찬가지예요. 긴급 재정 및 어떤 그 경제 처분과 관련된 내용들도 국회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국가헌법수호권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엄선포권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국회가 만약에 법률로서 이것을 당연히 그만해라고 해제를 요구한다면은 이제 해제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은 위헌 정당 이제 해산에 대한 제소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2, 3년 전에 이제 우리가 그 통합진보당 관련된 위헌 정당 해산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이 내용이 이제 국가헌법 수호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정조정권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국가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국회와 관련된 또는 이제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조정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국회를 소집하는데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 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임시국회예요. 그리고 이제 사면권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헌법 개정 제안권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국회를 우리나라 특성상 국회 출석해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 법률은 거부권이 있다는 점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 자, 헌법기관 구성한다는 얘기는요. 이것 또한 일부에서는 동의가 좀 필요하겠죠. 국회 동의 같은 게요. 대표적인 게 국무총리라든지 뭐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이런 정부 기관에 대한 또는 이제 헌법기관과 관련된 요 기관들에 대한 구성할 수 임명할 수 있는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가 원수로서 권한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대통령의 권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일단은 목적 자체는 책임 소재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 정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임 소재 그리고 이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행위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다? 문서가 중요하다. 문서주의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질 때는 문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서제도. 자, 부서제도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문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문서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해서 이제 나중에 국무총리라든지 관계 어떤 이제 장관들이 이제 부서 사인을 하는 겁니다. 서명하는 제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심의합니다. 자, 국무회의란 말을 좀 이제 아셔야 될 때 왔어요. 국무회의가 나오게 되면요, 이건 행정부 내 회의예요. 그럼 행정부 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들어가냐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국무총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부의 이제 국무위원들,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장관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관해서 심의를 한다는 점. 그럼 이제 행정부에 대한 얘기인데 왜 대통령 권한 행사에 여기 들어가냐면요. 이 대통령 그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주체가 대통령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동의 및 승인. 자, 국회의 동의 승인 내용이 없으면 아무래도 권한에 대한 행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타 자문기구들.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안전보장회 같은 것들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상 필수적이라는 점.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의 어떤 특권과 의무를 보게 되면요. 이건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과 의무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겠죠. 근데 거의 비슷해요. 자,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요. 탄핵을 하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서 이 탄핵 결정이란 말은 어떤 거겠어요? 국회에서 이제 법원에서 탄핵 심판이라든지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면되지 않는데 웬만해서 파면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대통령제의 어떤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란 또는 외환자를 범한 경우, 다시 말해서 이제 반란을 하지 않는 이유 그 제외하고는요.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닌 이상 형사상으로 소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민사 소출은 가능하다는 점, 이 정도 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의무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요. 이제 좀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뭐 당연히 뭐 국가 독립, 영토 보전, 그 다음에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그 헌법의 어떤 내용과 연계가 된 건데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아셔야 되니까. 평화적 통일과 관련돼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끔 이제 문제 나왔을 때 뭐 국가를 위해서 진짜 상대 국가가 뭐 무슨 악의 소굴이다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제 공격해가지고 막 군사를 파견하고 공격을 해서 파괴시키는 게 평화의 어떤 통일에 어긋난다면 이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거는 뭐 의무고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요 분명 국회하고 충돌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민주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 권력적 역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겸직 금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투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겸직 금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국무총리 볼까요? 자, 국무총리는요 우리나라에 주로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만 있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때 러닝메이트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 부통령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요소의 한 부분으로 보시는 게 국무총리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무총리 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거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지고 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동의권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동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 과정 이런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청문회 많이 해요. 자, 특징은요 행정부 내 2인자예요. 행정부 내에 거의 투탑되어 있고요. 대통령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사고로 이제 유고시에 돌아가셨을 때 그 역할을 또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내에서는요 부의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권한은 어떤 역할이냐? 자, 대통령을 보좌하기 때문에 행정각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것, 통할권을 갖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무위원, 임명제청이라든지 해임권익권, 다시 말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바로 밑에 있는 행정부 각부에 있는 부처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임명제청이라든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리령이 따로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령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명령이잖아요.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럼 명령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게 법률일 거고요. 법률보다 위에 있는 게 이제 상위법이 헌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명령인데 이 명령은 우리가 행정부 내에서만 쓴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령하면 크게 세 가지 나오죠. 하나는 대통령령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국무총리령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각 부에 있는 장관령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총리령이 따로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는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게 국무회의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국무회의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그 행정부 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예요. 근데 어떤 회의냐? 정책심의기관이에요. 보통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법을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부 마찬가지 법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장관들이 그냥 짠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주관하에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정책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관을 우리가 국무회의라고 하고요. 당연히 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의장, 부의장 그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은 대통령이 한다 보시면 되고
부의장은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점, 장관들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중요하다 여기는 국정사항은 모두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독적인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이제 제일 높다고 해가지고 단독적으로 이제 중요한 국정사항을 마음대로 이제 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는 이거 가지고 대통령에게 압박을 줄 수 없다는 점, 네,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 등장하는데 감사원은요 문제 내용상 만약에 행정부 단원에 나왔을 때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감사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독특한 역할 때문에 이거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그 독특한 역할만 좀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사원을 보게 되면요 구성은 감사원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명에서 11명 사이에 있는 감사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의 점은 감사원은요 소속 자체가 행정부 소속의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임명 자체를 장관이 임명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혼자 단독적 임명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겠죠. 그렇죠. 자, 국회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뽑힌 사람이 감사원장이면은 감사원장은 다시 대통령이 제청을 해가지고 감사위원을 뽑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특징은요. 감사원장의 임기는 모두 4년이고요. 그리고 중임은 딱 한 번 가능하다는 건 한 해 정도. 자, 그래서 4년 임기를 갖고 있는데 최대 5년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됐죠? 자, 지위는요. 대통령 소속인데 이건 헌법 필수 기관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 행정부 소속이면서 대통령 직속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독립적이다.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행정부 소속이고 대통령 직속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공직사회에서 보게 되면 판을 안으로 굽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올 분명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요.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게 되면 행정부와 아무래도 같은 국회 안에 있는 식구들 챙기는 게 당연한 거고 행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기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보다는 같은 행정부 내의 역할을 좀 더 중요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는 행정부 소속의 대통령 직속이에요. 하지만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치 안 본다는 얘기죠. 또 그래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감사원이 하는 일이 그래야 될 일들이에요. 자, 어떤 직무를 갖고 있느냐? 기본적으로요. 예산에 대해서 자, 국회에서 예산을 짜고 행정부에서 이제 활동을 했을 때 세입 세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평가를 될 거 아니에요. 그 평가가 이제 예산에 대한 결산이에요, 결산.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 점. 누가요? 감사원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엄격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법률을 정한 단체에 대해서요. 그 단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지원했을 때 그 돈이 잘 쓰이는지 못 쓰이는지 이제 수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계심사. 자, 그리고 이제 행정부 내에서 같은 식구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래도 감사원이 하는 일이 아무래도 약간 암행어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 행정부 내에서요.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감찰을 하겠죠, 감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외는 있어요.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거다 보니까 행정부가 아닌 국회라든지 또는 법원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 소속된 뭐 헌법재판소 소속의 공무원들을 제외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써 있는데 국회나 법원 여기 입법부죠. 사법부예요. 공통적으로 모두 이제 선출직이 됐던 임명직이 됐던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을 논하기 전에 소속된 부서가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감사원이 국회나 법원 헌재 쪽 공무원들까지 그렇죠. 의원이라든지 이제 검사 판사 이런 분들까지 감사를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행정부가 다른 부서의 권한을 침해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 목적으로 이렇게 예외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감사원 정리하면요. 행정부 소속이고 대통령 직속이지만은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권한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세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원되는 금액들, 돈들을 잘 쓰이는지 잘못 쓰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점. 그리고 행정부 소속 내에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감찰권 이렇게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부 통제. 행정부 통제는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모두 서로가 이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논리긴 한데 행정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힘이 굉장히 커졌어요. 아무래도 국가가 점점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복지 국가를 지향하게 되면서 국회에서 내는 어떤 입법 통과보다 행정부에서 제시하는 법률에 대한 어떤 통과가 더 높아졌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행정부가 각 부를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법률의 내용이 좀 전문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부가 점점 규모가 커진다. 비대화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국가 현상 당연한 얘기예요. 아무래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새로운 부처가 신설이 됐을 때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공통적이면 상관이 없지만은 부처가 신설이 됐는데 그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볼멘 소리 나와요. 그런데 복지국가로 지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쓰기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처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행정부가 비대해지는 이유는요. 비대해진다는 말은 같은 말로 뭐냐면요. 사회가 점점 복지 국가 사회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사회가 복지국가를 간다는 얘기는 국가가 복지국가를 가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 쓸 게 많아졌겠죠. 그죠? 그러면은 각 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역할이라든지 무게 또는 범위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부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부가 비대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나라가 처음 만들었을 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교육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건설과 같은 부서들은 애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사회 각층을 신경 쓰다 보니까 약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계층들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행정부 비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대표적인 게 여성가족부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여성가족부가 1970, 80년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복지국가를 가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사각계층에 있는 아이라든지 그렇죠. 여성에 대한 어떤 권리라든지 그렇죠. 또는 이제 최근에 그 사회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죠. 지금 시기로 보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행정부가 비대해졌어요. 그러면은 이건 마냥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는 국회하고 행정부의 어떤 균형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부가 이렇게 새롭게 비대화가 되면서 부처를 만들고 규모를 넓혀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야 되겠죠. 잘하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행정부의 비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견제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이상한 정책들이 나올 확률이 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제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행정부 내부에서 통제가 갑니다. 행정부에서요. 두 번째 외부적 통제겠죠. 이거는 이제 국회나 법원이나 국민 등을 통해서요. 그렇죠. 행정부 바깥쪽이죠. 내부적인 통제는 간단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요.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즉 직업 공무원 제도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겠죠. 가령 이제 뭐 이제 여성가족부를 미리 적었으니까 예를 들게요. 여성가족부를 만들었는데 여성가족부 일을 되게 잘해요. 새로 만들었으니까 뭐 여성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또는 이제 임산부라든지 또는 아이라든지 또는 이제 결손 과정에서 열심히 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 여성가족부가 어떤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데 좀 세금을 헛돈 썼다 예를 들어서 또는 이제 이상한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부처들이 어떤 고발을 통해 가지고 행정 심판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행정부 내에서 내부적 통제가 안 된다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행정부 내에서 통제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서로 감싸주기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장관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장관분들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자, 그러다 보니 외부적인 통제도 분명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회가 제일 잘하죠. 아무래도 이런 거는요.
국회가 예산안이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또는 동의승인권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해임 권력을 통해 가지고 국회가 통제를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이제 그 행정부의 비대화 문제상에서 나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질타를 제일 잘해요. 사실은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역할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행정부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들만의 법인, 명령 규칙에 대해서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참정권을 통해서 또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이용한 여론 형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는 점. 물론 이제 이거는 가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이라든지 헌법소원 심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통제가 이렇게 내부적 통제는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정도고요. 외부적은 국회나 국민이나 헌법재판소, 그렇죠, 법원 이렇게 행정부 외의 기관들을 통해서 통제한다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행정부에 대한 내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행정부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행정부 2인자죠. 그리고 이제 각부 장관들을 통화해서 만든 회의인 국무회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회의를 거쳐서 행정부 운영이 되는데 행정부의 아쉬운 점이라보다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바로 이제 행정 국가화 현상에 따른 비대화 문제, 그리고 견제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법부의 얘기를 들어갈 건데 우선은 사법에 대한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요, 이제 행정부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또는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이 법을 해석을 하거나 또는 이제 분쟁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분쟁 해결한 목적에서요 적용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이제 사법의 역할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요 평소에는 잘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정상인데, 왜냐면 정책이 문제가 있으라 만든 건 아니거든요. 정책이라든지 법을 만들었을 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법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원의 역할은요 자동으로 적용되는 능동적인 국가작용 아니고요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점. 다시 말하면은 필요할 때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필요할 때 소를 제기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게 목적이 되고요. 그래서 분쟁 해결하면서 나타나는 가시적 효과는요 법 질서를 유지하고요 동시에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법원과 법관이 독립이 되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법권 독립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독립이 되어 있어요. 법원이 독립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 내에서요 일단 독립적 지위를 가져요. 일단 법원 자체가. 그리고 그 법원 내에 속한 법관도 독립이 되어 있는데, 법관은 크게 두 가지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독립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 판단에 대해서 따로 추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받지 않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직무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신분상으로 독립이에요. 이건 마찬가지 기본적인 공무원이 가진 독립과 유사한 건데, 다만 신분적으로는 법관의 자격은 주어지지만은 이것을 법률로서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관을 어떤 신분적인 보장을 하기 위해서 파면이 뭐 탄핵이라든지 금고 같은 어떤 형벌이 아닌 이상 이제 파면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법관의 임기가 좀 길어요. 10년 정도 됩니다. 일반 법관이요. 물론 이제 그 법관 위에는 대법관이라든지 이제 법원장들, 대법원장 같은 경우 6년 정도 이제 임기가 있고요. 그래서 임기가 보장이 된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법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이라는 점,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급제도인데 신급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요, 이제 우리가 흔히 신급제도 그러면 삼심제 또는 삼심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정한 재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심제가 있고요, 이제 이심제가 있고요. 단심제는 이제 한 번에 끝내는 거고, 이심제 같은 경우 두 번인데, 요거는 좀 구분 좀 하세요. 요거는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삼심제인데 유독 단심 또는 이심에서 끝나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단심에서 끝나는 게 이제 비상계엄, 시의 군사재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선거인데 선거가 두 번 다 나와요. 1심제, 그러니까 단심제에서 끝나는 선거가 있고요. 2심제에서 끝나는 선거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심으로 끝나는 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광역단체, 그리고 광역 비례대표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로 이제 광역 이상의 지위를 가진 범위를 가진 또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단심제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식 군사재판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예외는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는 정도의 재판이라면요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3심제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2심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초위원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 지역구 의원도 여기 들어갑니다.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허재판 들어가 특허재판이요. 특허재판 좀 추가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눈에 띄는 게 어떤 거냐면요. 판결, 결정, 명령 차이점 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내용에 따라서요 그 재판의 어떤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판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법원이 일단은 투닥투닥하면서 그 법원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반면에 결정 같은 경우는요 사실의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사실의 유무요. 자 그래서 사실의 유무랑 법원이 확정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점. 자 그리고 명령은요 이제 뭐 결정은 유사하긴 한데 하세요라고 하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상소제도 보게 되면은 뭐 상소 그다음에 항소 상고 얘기인데 항소는 2심 가는 거고요. 상고는 3심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 모든 과정 합쳤을 때 우리가 상소라고 하는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항고 재항고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고등학교 사회에서도 이제 요새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보통요 우리가 여기 두 가지는요 포인트가 판결이에요. 판결에 불복했을 때 항소를 하거나 그래서 2심을 가겠죠. 또는 2심에서도 판결이 잘못됐다 생각했을 때 대법원 3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고나 재항고는요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 얘기가 아니라 바로 결정이나 명령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정 명령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 항고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2심 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2심에서도 결정이나 명령이 불복했을 때는 마지막 이제 대법원 가야 되니까 재항고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요.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요. 자 판결이 나오게 되면요. 항소, 상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소제도고요. 두 번째 결정이라든지 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자 항고, 재항고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판 원칙 볼게요. 자 재판 원칙은 크게 좀 5가지 정도 되는데 좀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재판 원칙은 별거 없어요. 되게 간단한데 첫 번째 공개 재판이고요. 그리고 증거 재판. 그리고 이제 일사부재의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인데 우선 우리가 좀 두 번째 증거 재판주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좀 증거를 좀 더 비중을 좀 높게 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사부재리 확정 판결했을 때, 자 판결이 내려졌는데 뭐 불복도 할 수 있고 뭐 2심 3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정됐을 때는요 다시 판할 수 없다는 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자 죄형 법정주의 가장 기본은요 죄와 형벌은요 법에 쓰여져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문이에요. 성문법. 자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게 적법 절차 원칙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민사재판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요거를 문제로 낸다고 봐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형사재판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봤을 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그냥 원고하고 피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원고와 피고가 누가 착하고 나쁜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먼저 재판을 건 쪽이 원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 착하든 나쁘든 억울하지 않든 간에 그 원고가 걸은 재판을 받는 쪽이 피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제 형사로 가게 되면 좀 다르죠. 형사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검사가 되겠죠. 검사가 원고가 됩니다. 즉 국가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형사 재판이라는 자체가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도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거재판 있죠? 자, 선거재판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선소송이고요. 두 번째 선거소송인데 어떤 거냐면요. 당선소송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요. 선거 끝났는데 내가 졌을 때 또는 이제 원고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졌을 때라든지 좀 그 해당 정당에서 이 당선인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피고가 상대가 아니고요. 원고는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건데 피고는요 선관위예요. 엄밀히 말하면 선관위 위원장이 되는 거죠. 자, 그렇죠. 두 번째, 선거 소송은 어떤 거냐면요. 선거 자체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선거 또는 과정이나 그 선거 끝난 다음 이 모든 과정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 나온 소송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원고는 정당 후보자 똑같이 쓴다면 선거인도 해당이 되고요. 피고는 똑같이 선관위원장이라는 점 보시면 되고, 차이점은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소 가능 기간이 이제 한 달이에요. 근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열흘 내로 제소가 가능하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원 조직 보게 되면요. 법원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대법원, 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다양한데 우선은 가장 높이 있는 대법원부터 보게 되면요. 일단은 한 개 있죠. 서울에 한 개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 한 명이고요. 대법관이 이제 13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징은요. 모두 임기가 6년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은요. 대법원장은 어떤 중임이 불가능하고요. 그 대법관은요.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관할 내용 보게 되면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은 그냥 쭉 읽으면 돼요. 대부분 내용인데 민형사, 행정, 특허 쭉쭉 가는데 상고나 재항고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고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건데 판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재항고 마찬가지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건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인 심사권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방금 명령, 규칙, 처분, 최종 심사권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행정부의 내용과 연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위헌 법률 심사 대청 이거 중요합니다. 위헌 법률. 법률에 문제가 있어요. 헌법에 문제가 됩니다. 자, 심사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배웠던 이제 선거 재판과 관련돼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은 단심제로 끝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광역 관련된 광역 단체장이라든지 또는 광역 비례대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단심제로 이제 끝이 나는데 나머지 뭐 광역 지역구라든지 또는 이제 기초 단체장 또는 기초 의원, 기초 지역구, 기초 비례대표는 모두 2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단심, 여기는 자 2심 때 해결한다. 자, 그래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법원보다 이제 한 단계 밑에 자 2심을 담당하는 게 고등법원이죠. 자, 고등법원은 전국에 5개예요. 주로 이제 광역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명이에요. 법관이. 그래서 합의부라고 하는데 자, 특징 관할은요. 첫 번째 자, 지방 법원이나 또는 가정 법원에서요. 본원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이에요.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내용이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항고가 있으니까 1심에서 2심 가는데 마찬가지 판결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결정 명령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인데 본원 합의부예요. 합의부에 대한 항소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그만큼 지방법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지방법원에서 이 내용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따가 지방법원 때 이렇게 다시 나올 건데요.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미하면 판사가 1명이 들어가고요. 좀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이면은 주로 3명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합의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합의부에서 깨져야 판결이 깨져야 이제 항소를 하기 위해서 여기 고등 가고요. 만약 경미해지게 되면 깨졌을 때 고등으로는 안 와요. 예, 요건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선거 소송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심을 여기서 담당합니다. 모두 여기서 1심을. 왜냐면 2심까지 가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지방법원인데, 자, 지방법원이 아무래도 내용이 제일 좀
할 게 좀 많겠죠. 고등법원 관할에 전국에 각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법원도 종류가 그 지방법원 본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은 여기 중요하죠. 단독부하고 합의부란 말. 단독부는 판사가 1명이고요. 합의부는 3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범죄적으로 봤을 때, 아니 문제가 봤을 때는 경이란 좀 가벼운 얘기고요. 여기는 좀 중요한 중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판사가 1명일 때요. 보통 이제 뭐 개인의 어떤 시시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상의 어떤 액수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좀 크게 문제가 없다, 해결이 될 것 같다 싶으면 1명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개인의 시시비비 간에 어떤 형사로 연결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개인의 시시비비지만은 좀 공공복리에 어긋날 정도로 좀 규모가 크다 하면은 이제 합의부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민형사 관련해서 1심을 담당한다는 점. 그래서 첫 번째, 단독부부터 얘기해요. 단독부. 자, 단독으로 할 때는요. 일단 사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경미합니다. 물론 이제 직접 겪는 사람 입장에서 경매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경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경매할 경우에는요. 일단은 그 경미한 사건의 기준은요. 대법원에서 정해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회 과목에서 이것까지 논하지는 않으니까 걱정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결과를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징역이라든지 금고 벌금을 한다 하더라도 좀 단기 수준, 한 1년 이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판사가 1명이 배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부 같은 경우는 좀 사건의 규모가 큰 거예요. 합의부란 말이 간단해요. 판사가 1명이 판단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 요지가 있거나 아니면 판단이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판사가 이제 3명이 대동돼 가지고 합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일단은 규모가 커야겠죠. 소송했을 때 1억 초과했을 때요. 그러니까 소송가액이 1억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1억이라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 규모도 크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런 민사사건이라든지 사건 자체가 형사 쪽인데 뭐 징역 몇 년 이상, 어마어마한 몇 년 이상이라든지 뭐 사형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큰 사건일 경우, 자, 여기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든지 금고 벌금형과 연계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여기 해당되고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하는데 내용은요 간단해요. 우선은요 지방법원에서 단독으로 갔어요. 단독으로 했는데 이게 1심이에요. 1심으로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항소하게 되면 고등 안 갑니다. 바로 다시 그냥 지방으로 가요. 지방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합의부로 가는 겁니다. 반면에 처음 시작이 지방법원인데 합의부에서 1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깨졌을 때 이제 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요 고등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심이라는 기준은요 고등법원은 무조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경중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 기타 법원들 보게 되면요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이 있고요. 이거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 눈으로 봐야 될 것 중에 좀 눈여겨보실 부분은요 가정법원은 전국에 다 있어요. 지방법원이랑 동급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정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방법원 동급이긴 한데요 좀 서울에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사건 전담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일본 법원에서 하던 범들 중에서요 이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점점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가정 내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가정법원을 이관시켜서 이제 담당하는 어떤 가사 문제 또는 소년보호 문제들도 많이 증가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허랑 군사법원인데요. 특허법원은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가 고등법원이에요. 동급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2심제에서 끝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과 고등 대법원이 아니는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은요 일반인이 아니라 군인이라든지 그리고 군 소속에 있는 공무원들, 즉 군무원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심제예요. 군이기 때문에 특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군무원 같은 경우는 군 안에 있는 군인이 아닌 행정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하지만 소속이 군이기 때문에 3심제를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봤을 때는요 비상계엄 시에는 단심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로 큰 문제라면 아무래도 인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30제 적용된다는 얘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보게 되면요. 헌법재판소를 먼저 보셔야 될 때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요. 사람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됐죠? 자, 그래서 특징은요. 지위가 중요하죠.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헌법의 최종적 해석 기관이면서 마지막 기본권 보장 기관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면서도 입법 통제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독립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보게 되면요. 재판관이 좀 많아요. 예, 9명입니다. 9명. 그래서 특징은요. 자, 이 부분 좀 간단히 보셔야겠죠. 우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임명 못하죠. 뭐가 필요해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국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임명하는 기준은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럼 9명의 재판관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국회에서 선출을 3명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을 3명을 해요. 대법원장도 지명을 3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총 9명이 되는데 임명장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9명 임명장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합동으로 구성을 한다는 점 하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6년이고 연임이 된다는 점.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관이 어떤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신분적인 인사 신분에 어떤 보장이 있다 보니까 정당 가입이라든지 겸업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정치적 중립을 또 지켜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앞에 두 개는 안 될 거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일본 법관과 마찬가지로 탄핵이라든지 파면 뭐 요런 관련해 가지고는요. 탄핵 금고 이상의 형벌이 아니면요. 파면되지 않는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문제로 나오게 되면요. 문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이 부분이에요. 권한 문제 나옵니다. 권한 문제.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요. 위헌 법률 심판권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말 그대로 법률을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국회에서 단독으로 만들든 행정부가 제시해서 만들든 어떤 법률이 나왔는데 이 법률이 헌법을 위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헌법을요. 자, 그래서 헌법을 위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걸 도와주세요로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재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요. 법원에서요. 이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이요. 바로는 안 돼요. 처음부터는요. 일반인은 처음에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법원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법원이요. 여기서 기각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럼 기각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때 일반인이 헌재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요. 위헌법률 심판권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헌법률 심판을 하기 위해서 헌법소송을 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헌재로 가는 거는 같은 내용이지만은 위헌법률 심판권을 얘기하고 일반인이 헌재에다가 얘기할 때는요. 처음에 법원에서 우리가 좀 기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헌법률 심사를 해주세요. 심사를 하기 위한 헌법 소원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헌법 소원은요. 국민의 기본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요.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9명 이상 출석하게 되면 여기서 9명 이상 모두 나오라는 얘기죠. 여기서 6인 이상 찬성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휘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데 인용이란 말을 해요. 인용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은 법률이 잘못됐어요라고 슛 던진 사람의 말이 맞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인용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소송을 주장한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헌이 되겠죠. 위헌이라고 판단한 순간 6명의 찬성이 나온 순간 바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알겠죠? 어떤 공포기간, 공포준비기간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를 다시 했는데 기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각을 했다는 얘기는 소송을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왜 왔어?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합헌이겠죠. 그렇죠? 각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소송에 대한 내용 들어보니까 관계가 없거나 부적합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아예 그냥 yes or no의 개념을 안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곱씹어 보게 되면은
그 기본권 관련해서요. 우리가 뭐 평등권, 뭐 자유권만 얘기하다가 우리가 군대 얘기 잠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남자는 군대를 왜 가야 돼, 여자는 왜 안 돼요, 이런 얘기 했을 때 좀 민감한 문제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 기각이 나와야죠. 그래야 이제 지금 남자가 주로 가는 의무가 되는 합헌이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거기서요 인용이라 한순간 여자분들도 자동 군대 가는 겁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네, 요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탄핵 심판권 있습니다. 탄핵 심판권. 탄핵이라 그러게 되면 보통 우리가 대통령만 생각하기 쉬운데 대통령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탄핵을 할 때 대통령 소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추가 있는데 좀 달라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다 보니까 좀 탄핵 소추에 대한 어떤 범위가 좀 타이트하겠죠. 제적의원은 기본적으로 2분의 1 이상 발의를 해야 되고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무려 60% 이상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반 탄핵 소추는요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적의 2분의 1 이상 찬성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내용 똑같은 거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파면됐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그만둔 게 아니라 탄핵으로 파면했기 때문에 5년간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는 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정당 해산과 권한쟁의인데 정당 해산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정당 자체가 만들어지면은 이게 해산을 왜 국가에서 담당하냐면요. 정당을 만들면은 국가 정책에 영향 끼치게 하지만은 정당을 유지하고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비용 소품을 국가가 일부 대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이 만약에 국가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목적 활동이 어떤 민주적이지 않거나 국가의 어떤 사회 질서 유지에 좀 어긋난다 싶으면은 해산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해산의 기준은요. 정부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에서 청구해요. 행정부에서요. 됐죠? 자, 행정부 어디로? 헌법재판소로 청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반수 이상, 6인 이상 찬성하게 되면은 이제 정당 해산이 결정되고요. 마찬가지 대표적인 게 좀 최근에 우리가 헌정사상 정당 해산을 당한 게 이제 통합진보당이잖아요. 여기 보라색 없네요. 색깔을 칠해줄 거 그랬나? 자, 보게 되면은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 정당 같은 경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진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봤을 때는 진보는 진보인데 너무 좀 체제라든지 이 안에 있는 강령들이 좀 너무 북한 쪽과 너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케이스거든요. 물론 여기에 찬반은 있어요. 보통 이제 좀 보수적 시각이라든지 정부 입장, 지지자 입장이라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북한과 좀 대치 중인데 휴전국가인데 이런 정당이 활동하면 안 돼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반면에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당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의 자유의사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와 관련된 정당을 만들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공산주의 정당 예를 들어서 국회 다수당이 되고 또 예를 들면은 또 거기서 뭐 대통령 나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러면은 그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고 그 사회를 만든 사람들은 결국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당 심판에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이쪽으로 논리를 많이 내세우는 편이에요. 국민이 만든 거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요 정당의 목적 활동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느냐 또는 이제 국가의 사회 질서를 해치느냐 자 이런 부분으로 본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요 쟁의라는 말이 충돌. 그럼 각 부마다 어떤 권한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역할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도 충돌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기관 또는 이제 뭐 행정기관 간의 충돌이고 권한인데요. 이거는요,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어떤 거냐면 도로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도로요. 예를 들어 도로에서 무슨 일이 딱 벌어져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비용이 들어갈 보수가 있거나 이런데 도로라는 게 지역과 지역을 관통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접 지역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행정 심판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A라는 도시에 도로가 쓱 만들어질 건데 이 도로를 만든 주체가 도로공사란 말이에요. 그럼 도로공사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관할을 하겠죠.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지자체인데 이 도로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A씨에다가 이거는 만들면 너희 동네에 도움이 되니까 너희도 부담해야지라고 했는데 A씨가 여기에 대해서 충돌을 했을 경우, 갈등을 빚었을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이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결정을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9명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7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징은요, 7명 이상 출석했을 때 과반수 이상, 그럼 4명도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로 봐야 될 게 마지막인 게 헌법소원이거든요. 헌법소원, 이거 중요하네요. 자, 나머지는 그냥 읽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좀 외워도 되는 건데 헌법소원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어떤 내용이냐? 헌법소원이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은 보통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거를요, 우리가. 자, 그래서 두 가지예요. 위헌 심사형 어떤 헌법소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그 위헌 법률 심판 과정에 나왔을 때요. 그렇죠. 두 번째는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인데 권리 구제형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기본권 침해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한 주체는요, 정부기관이 아니고요, 국민이 한다는 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은 똑같아요. 9명에서 출석, 6인에서 찬성인데요. 네,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요, 위헌법률 심판권 있잖아요. 이 위헌법률 심판권과 마찬가지로 그 헌법재판소 권한 중에서 가장 양대산맥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올 부분들은 거의 캐치가 되는 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여기서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판결이란 말보다는 이제 결정이란 말을 하거든요. 결정이요. 근데 결정은 크게 세 가지죠. 자, 합헌이냐 위헌이냐 정하고요. 이도저도 아니다. 각하가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정부와 이제 사법부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지난 강의하고 이번 강의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기관 내에 대한 특징들을 다 배웠어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요, 어떤 계산이라든지 분석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좀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말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비슷한 역할들이 많아요. 심지어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어디에 위치에 따라서 임기가 달라지거나 어떤 건 중임이 되고 어떤 건 중임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한 번 강의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보시면서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완료되고 다음 시간부터 민법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